네, 오늘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그리고 각 캠프의 상황을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당장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전 국민이 고통스럽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선 국면과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과연 또 코로나 표심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생각들을 각 캠프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대책의 주도권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그야말로 핀셋 지원, 그야말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기재부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별히 두텁게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에서 3.2조 원 정도의 네. 각 소상공인 영업자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100만 원씩의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공이 대선 주자들이 그동안 말해왔던 이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 선 지원, 후 보상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그 소비 쿠폰과 현금 지원, 예. 공이 두 가지를 다 실행을 하면서 지원이 제대로 두텁게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구제책뿐만 아니라 회복책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건데요. 사실 기재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 주로 구제가 아니라 회복 방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정말 지금 현재 다양한 그 인원 제한이라든가 시간 제한 등 영업 제한으로 오는 다양한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그냥 다음에 있을 회복 상황들로만 방점을 찍고 있는 기재부의 문제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구제책과 회복책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추가 경정 50조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3조 2조 원, 100만 원에서 사실 1,000만 원까지 올린다고 해도 30조 정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국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먼저 좀 충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역시도 정부의 방역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대안을 얼마나 또 잘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이 대선 레이스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또 보여주는 네.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들, 어떤 전략들 갖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던 건 아마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잠정 중단의 결정까지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현재의 상황들을 쭉 비춰봤을 때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 뒤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언급을 한 바 있고요. 네. 오늘 이 정부가 나서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을 더 두텁게 만드는 일에 대한 언급을 쭉 하게 되는데 어제 오전, 목요일 오전 10시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추가 경정 예산을 쓰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예비비를 먼저 활용하고 가용 재원들을 충분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고도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면 이 또한 추경을 마련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들에 집중해야 됨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야에 대한 정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정부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제 방역 지침이 강화가 되면서 두 후보의 행보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 오늘 메타버스 일정 중단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다음 주 지역 방문 일정 여부를 현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 일정에도 좀 차질이 빚어질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전국 메타버스를 타고 매주 주말에 골목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현장에서 본인이 체감하는 그런 지지율의 변화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주 중에 그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들을 직접 그러니까 관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당연히 정지됐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행사들, 다중이 모이는 행사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코로나 전체 상황을 보면 5차 대유행기에 접어들었고 지금 상황이 위중 환자가 거의 900명대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그 위중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 병상이 90, 80% 정도 활용되고 있는다는 부분에 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여야 후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좀 들뜬 기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북적거리는 상태에서 선거 운동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가장 낮고 어려운 곳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보들을 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확진되는 네.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로나 확진이 우리 주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되는 상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 일정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 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기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여야 모두에게 공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상황에서 여야의 지향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금까지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정치권, 특히 대선 전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 논란. 이 허위 이력 관련해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관련돼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솔직히 신정아 교수 네. 옛날에 문제를 낸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예일대라는 세계 유수의 대학이고 또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이다. 좀 크긴 컸습니다. 타이틀이. 그렇지만은 이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다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혹시 이거 리플리 증후군 아닌가 할 정도로 저는 이거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리플리 증후 네,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만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여기는 그런 병증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한 조응천 의원의 또 공세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같은 인터뷰에서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민주당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 선대위 쪽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해명을 좀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의적인 정치 공세의 전형이라고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 10년 가까이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급을 주면서 어느 정도 회사를 영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이 월급을 받지 않고 지역보험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월 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다는 건데 그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월 200만 원의 적자를 감수하고 거기에 월급을 기재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손익을 따져봤을 때 과연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조응천 의원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이미 언급된 바가 있었지만 당시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에서 이 문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다시 한번 정치 공세에 점화를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조홍천 의원의 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8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건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정권 교체 혹은 정권을 유지하고 난 뒤에서의 어떤 정책 공약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과 그 방향일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내용들까지 끄집어서 진흙탕 선거를 만드는 일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국민의힘 특히 김건희 씨 이 관련된 논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들 더 준비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질문이 제가 보니까 저희가 공세를 취하거나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있어서 정확한 실체에 접근을 하자라는 검증의 단계입니다. 예. 사실상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이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살아왔던 그 과거들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도 충분히 그 눈높이가 높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그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그리고 허위 수상 경력 등의 네. 그 위조돼 있는 문서가 있다던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불법인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 말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세 수위로 봐주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조응천 의원께서 이 건강보험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김병민 대변인은 이것이 마치 정쟁의 소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따져보면 그 당시 2017년에 연 2,800만 원의 자신의 연봉을 신고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직장인의 직장 건강보험료라고 하더라도 10만 2천 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은 7만 원대를 냈던 것이 사실은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심하는 것이 그거죠. 대부분 재력가들이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재산이 60억대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설립해서 자신의 급여를 낮춘 다음에 일종의 탈세를 하는 그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또 마침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소득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유리지갑인 우리 지금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 소득 자산과와 그리고 소득 중심의 직장인들과 이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에 해당되는 이런 사안들을 얘기한 것이 과연 그가 말하는 공정에 해당하느냐 예. 이런 질문들을 연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후보들의 이제 가족 리스크가 대선 국면에 떠오르고 있는데 요 며칠 양당 대선 후보들이 사과와 해명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별개로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모든 순간에 저자세야 된다.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늦지 않은 시간에 저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그 이재명 후보의 그 자식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도 그 상황에서 완전히 정리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오늘도 언론 보도가 시작되던데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꼬리 자르기식 선제적 사과 아니었냐. 네, 이 가족 리스크 이 논란의 또 이면에 이 사과를 놓고 이 또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아침에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중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 아내 논란으로 국민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어제도 그저께도 비슷한 내용은 있었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에 대한 논란은 뒤따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역시 아들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어제 정말 재빠르게 사과를 했고 오늘은 또 이제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것은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까 좀 믿어야 된다라는 또 아버지로서의 입장을 또 대선 후보로서의 입장까지도 내놓았는데요. 이 사과의 골든타임 얘기도 나오고 사과의 진정성 얘기도 나옵니다. 사과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의 사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사과 어떻게 보시는지 김병민 대변인 예. 먼저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아마 이번 주를 거치면서 아내인 김건희 대표와 관련된 경력과 이력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논란이 증폭되고 나서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치 않은 점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날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끊임없이 자세를 견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내 선대위에서도 같은 의견들을 윤석열 후보에게 또 전달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3시 행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말하는 백브리핑이라고 가끔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긴급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어서 그 화면을 다 보지 못했지만 텍스트 문구로 보게 됐을 경우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부족했던 점들 전체에 대해서 진심에 담아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대, 특히 그 공정에 관한 측면에서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끝까지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아들에 관련된 문제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범죄 행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발빠르게 이재명 후보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진실 여부도 아니겠습니까? 그 진실 검증, 진실 여부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한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영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두 대선 후보의 사과. 이유를 불문하고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로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같은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일단 그 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새벽에 언론 보도가 난 것을 확인하고 곧장 후보와 후보 그 아들의 그 본인이 직접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내용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모두 통감하면서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라는 진정 어린 사과의 형태를 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으로 받아주실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SNS상에서 떠도는 것은 그 재직 증명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게임 산업협회에 재직을 했다라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을 가지고 이후에 수원여대나 안양대나 국민대까지 그 양식이 계속 제출이 됐을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 양식 자체가 허위, 위조, 날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 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김건희 씨는 사과할 의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후보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김건희 씨의 태도가 바른 것 같다라는 또 그 평을 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사과를 하겠다 하고 오늘 비로소 사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사과하신 부분도 제가 평하기는 굉장히 좀 난감하지만 그야말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되었으니 사과하겠다 하는데 네. 그 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그 알맹이가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이동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점을 보면 저는 다른 것보다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때 내건 기치, 그가
내세운 말은 공정이었습니다. 예. 현 문재인 정부의 탄압받은 검찰총장으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그가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일과 자신의 주변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저렇게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공정한 윤석열 후보의 공정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후보의 사과에 대한 어떤 판단은 국민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아들의 이제 불법 도박 논란 이후에 사과를 좀 발빠르게 했지만 연이어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좀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 후보의 대응 방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이 아들 문제 파장 어디까지 좀 퍼지리라고 보십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후보자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가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니면 후보자가 충분히 관여되거나 후보자의 영향력 하에 같이 움직였던 가족에 대한 문제는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연예인들의 상습, 불법 도박이 알려지게 됐을 경우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법적 처벌을 받는지를 지켜봤을 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 후보는 오랜 기간 공직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재산 신고를 했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2018년도 경기도 지방선거를 나갔을 때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것이고 아들에 대한 재산 신고 기록들도 있겠죠. 아마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이 불법 도박에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됐고 그 소요됐던 자금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들이 일부 활용이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순한 아버지로서의 도덕적 책무를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아들의 치료 문제를 언급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돼서 선거대책위원회가 나서서 얘기한다고 정리될 게 아니라고도 봅니다. 처음에 언론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보다는 아버지 선대위로 여기에 대한 대응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도 아빠 찬스, 선대위 찬스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까지 퍼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 그리고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에 대한 규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후보, 이 후보 할 거 없이 대선 후보들의 이런 가족 리스크가 계속될수록 글쎄요, 오히려 좀 중도, 무당층의 정치 혐오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정치 혐오를 불어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 그 누가 뽑혀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뭐 이런 정서들이 팽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대로 후보자가 관여할 수 있었던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 검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번 문제는 뭐 사과가 빨랐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다. 저는 그것은 좀 과하신 평 같고요. 진정 어린 사과를 했고 책임감 느끼며 사죄했으면 처벌받겠다. 이 얘기까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나이 또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미성년자도 아니고 20대 후반, 30살 초반인 아들을 어떻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도 객체이고요. 그 부분은 국민들도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보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그 검찰권으로 처와 장모 그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문제라든지 양평 땅 투기 문제라든지 그런 부동산 개발 이익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모든 논란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론조사를 좀 볼 텐데요. 넥스트 리서치,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 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된 수치고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이슈들이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물었는데 이 또한 지지율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좋아할 수도 그렇다고 실망할 수도 없는 상황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을 저 지표를 보면 할 수밖에 없는데
김병민 대변인은 저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있었던 행보들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영향이 미쳤을까 이렇게 좀 짚어보게 되면 결국은 오차범위 내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가 어떤 방식으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과관계를 구성하기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 과거에 대한 회고적 성격의 투표보다는 미래를 향한 성격의 투표를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80여일 정도 남았지만 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정책 대결, 정말 국민들이 가슴 뛰게 만들면서 내년도 5월 9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불러줄 수 있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점들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던 점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 열망과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에게 놓여져 있는 여론조사 사이에 이 갭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기 위해서 훨씬 더 심기일전하고 나머지 있는 80여일 동안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선거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일주일 넘는 기간 상당히 많은 네거티브 공세들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표를 지켜보면 그 일주일 상간에서 바뀌게 되는 여론조사의 흐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어떤 후보가 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국민들께 기대감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여부기 때문에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선거 국면들은 조금 뒤로 물리고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선 레이스 시작되고 백중세 속에서도 비교 열세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격차가 좀 줄어들었고요. 일부 조사는 또 앞서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김병민 대변인의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 공세에도 큰 변화는 없다라고 또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이 딱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오리무중이다. 지금 현재 판세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보고 또 반갑게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아까 정권 교체 열망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다르게 당 지지율보다 조금 더 높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가 저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지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180석, 이제 현재는 뭐 169석이긴 합니다. 이런 민주당이 좀 더 힘을 발휘해주면 뒷받침이 돼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더 고무적으로 여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치권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